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3.15 선거는 부정선거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다양한 부정행위가 동원된 선거였다. 부정행위가 속출하자 선거 당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마산시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거 포기를 선언한다. 마산 시민들은 즉각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시위에 들어갔고 이때 경찰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서울에선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89%의 표를 얻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부통령은 883만 표로 79%의 표를 얻은 이기붕이 선출됐다. 그 무렵 마산에선 한 어머니가 애타게 아들을 찾고 있었다. 3월 15일 마산 시위에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 아들의 행방을 어머니는 매일 거리를 헤매며 수소문하고 있었다. 그러던 4월 11일 그 아들이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김주열이었다. 17 김주열의 죽음은 다가올 폭풍의 도화선이 돼 있었다. 1960년 4월 19일 그날은 이렇게 시작됐다. 공무원 학생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날 시위는 부산, 대구, 전주, 제주 등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 경찰의 무차별 진압은 지켜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거리에서 박수를 보내던 시민들은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 순식간에 21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오후 1시 30분 이른바 피해 화요일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15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5개 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4월 25일) 3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시국 수습책을 발표하고 거리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대학 교수들의 시위는 다시 혁명에 불을 붙였다. 4월 26일 새벽부터 쏟아져 나온 시위대의 요구는 이제 대통령 하야로 바뀌어 있었다. 이날 이기붕의 집이 파괴되고 탑골 공원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끌어내려졌다. 4월 19일 시위 와중에 학교 친구를 잃은 수성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날 군인들은 부모 형제에게 총을 쏘지 말라며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 하야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 육성입니다. 대통령 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하야 성명이 있던 다음날 새벽 경무대 피신해 있던 이기붕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대중 앞에 나선 이승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5월 29일 이승만은 비밀리에 하와이로 망명한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켜주시겠습니까? 자, 4.19 혁명 관련된 기록 영상 잠깐 짧게 봤고요. 그래서 좀 짧게 편집해 왔습니다. 여러분 또 길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뭐 되게 열심히 보시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그 박정희 5.16 군사전병과 관련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얘기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승만 쪽에서는 제1공화국 뭐가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개헌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차 개헌,
2차 개헌. 그러니까 독재 정권 연장 강화와 관련된 1차 개헌, 2차 개헌을 일단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8년에 1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다음에 그 52년 2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었지. 이거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 50년 2대 총선에서 야당 성향이 강한 무소속 의원들이 너무 많이 당선됐는데 우리나라 그 재헌헌법에는 뭐라고 규정돼 있었냐면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 거야?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당선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52년에 그러니까 부산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사실은 개헌을 감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1차 개헌을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 자, 그래서 자, 1차 개헌. 자, 1차 개헌을 근데 뭐라 그런다?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 이게 왜 발췌 개헌이냐면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냈던 직선제 개헌안 중에 일부를 발췌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냈던 내각 책임제 개헌안에서 일부 발췌했다. 그래서 양쪽에서 발췌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1차 개헌은 52년 발췌 개헌이라 그래요. 됐죠?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양원제. 근데 여기 이제 양원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양원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게 될 그러니까 4.19 혁명의 결과인 3차 개헌에서 이 양원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 1차 개헌의 양원제는 굉장히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양원제를 넣어놓고 실제로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3차 개헌 그러니까 장면 내각에서의 양원제는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2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6년 자, 이제 3대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자, 52년에 2대 대통령이 당선됐지. 그다음에 1대를 했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이니까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내가 대통령 가는 길을 헌법 따위가 막아서는 안 되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4년에 또 한 번의 개헌을 하는데 이게 2차 개헌 4.4 5.입 개헌이에요. 됐죠? 그래서 52년 6.25 전쟁 중이 뭐라고요? 1차 개헌. 그 다음에 2차 개헌 4.4 5.입 개헌이 어떻게 되는 거야? 54년이야. 외우기도 좋아. 5 이상만 받아들이고 4는 죽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4.4 5.입. 그래서 54야. 4.4 5입 그러면 45년 광복이 되는 거야. 됐죠? 망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당연히 54년이겠죠. 그래서 2차 개헌, 4.4 5입 개헌.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혼난다 그랬잖아, 이승만이. 자, 그러고 나면 3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순탄치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독재 정권의 강화. 그래서 이승만 정권 말기적 현상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진보당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보안법 파동. 그리고 또 하나가 경향신문 폐간.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 누군가가 자료로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이승만이 이제 끝나겠구나. 이승만 정권 말기적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문제가 되는 자, 60년 4대 대통령 선거인데 이 4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도 자유당, 민주당 그래서 이승만 대 그다음에 조병옥, 이기붕 대 장면이 붙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일단 조병옥 박사가 또 심장 때문에 죽는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어차피 당선되는 거였다고. 그래서 3.15 부정선거는 여러분 여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3.15 부정선거의 목표는 누구를 당선시키는 게 아니야? 이승만을 당선시키는 게 아니야. 목표는 누구라고요? 바로 이승만 독재가 낳은 기형적 인간.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가장 독재에 사실은 그 모순을 제공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가장 큰 또 피해자가 돼요. 됐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마지막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이기붕 가족이 사실은 집단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도 사실 약간 미스테리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기붕이 어떻게 죽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총으로 쏴요. 죽이고 그다음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자살을 해. 그래서 어쨌건 이기붕 일가족이 다 죽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어쨌건 뭐 본인도 나중에 그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누굴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장면이랑 붙이면 무조건 지니까.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진두지휘했던 게 내무부 장관 최인규고 그다음에 최인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거의 꼴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돌격대장이야. 그래서 자,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붕을 당선시키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각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
실제로 뭐 죽은 신익희한테 서울에서는 오히려 표가 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우리 각하께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잖아. 그래서 그 각하의 상처를 치유해 드리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준비하는데,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던 3.15 부정선거였어요. 됐죠? 자, 그래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4.19혁명이 터지는데, 자, 그러면 4.19혁명의 진행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이제 요 다음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4.19혁명은요,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진행 과정 있지? 제가 여기 날짜별로 쭉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랑 수업 많이 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많이 한 걸 떠나서 한국사는 원래 되게 감각적인 과목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 일단 여기에 출제가 뭐가 되겠어? 그냥 보는 순간 무조건 순서야. 됐죠? 그래서 4.19혁명은 단순히 결과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뭐도 나왔냐면 요거 순서 배치하는 거 있잖아. 순서 배치하는 것까지 다 나왔어. 됐죠? 그래서 자, 처음부터 날짜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스토리 라인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3월 15일. 그러니까 부정선거 당일날 마산에서 1차 의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수업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기록 영상을 보여드렸잖아.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1차 마산 의거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그 이제 선거 무효, 그러니까 선거 다시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산, 왜냐면 워낙 부정선거가 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마산에서 폭발한 건데 이날 경찰이 그냥 바로 발포를 해요. 발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7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7명 중에 굉장히 자극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4.19 혁명을 할 때 나중에 87년 6월 민주항쟁도 내가 똑같이 정리할 거야. 그래서 4.19 혁명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로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17세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뒤에 가면 제가 똑같이 할 건데요. 87년 6월 민주항쟁 그러면 서울대 인문학부 박종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은 무조건 박종철 기억해야 되고, 왜냐면 여기 자료로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19 혁명은 누굴 기억한다? 김주열을 기억해야 돼. 됐죠? 근데 김주열이 죽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가 너무 어려. 그러니까 17세잖아. 거기다가 체류탄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박혀서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관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꽂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왼쪽 눈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관통을 한다고. 아까 영상 잠깐 보셨잖아. 그런데 원래 체류탄이 어떻게 쏘게 돼 있냐면 이번에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물대포가 관련된 그 농민 시위하던 그 지금도 계속 의식불명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뭐 사실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 많이 공개돼서 논란이 좀 됐었잖아. 원래 체류탄은 어떻게 쏘게 돼 있냐면 45도 각도로 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맞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그 체류탄의 탄피가 쇠로 돼 있는데 이게 워낙 나가는 속도가 세기 때문에 사람 얼굴을 맞으면 그냥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뚫고 들어가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되게 위험해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들이 사실 체류탄을 당시에 쏠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그냥 정면에다 갖다 쏜 거야. 그래서 김주열이 그렇게 체류탄을 맞아 죽었는데 시신이 너무 참혹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리잖아,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당국이 그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게 나중에 언론사에 흘러들어가거나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의 결정이 뭐냐면 오늘날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상상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부 당국이 결정을 했냐면 시체를 유기하기로 결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마산이 그 바닷가 도시잖아요. 앞에 바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김주열의 시신을 그냥 푸대기에다 넣어서 그냥 돌을 매달아서 마산 앞바다에다 유기한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2차 마산의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4월 11일 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김주열의 시체가 사실은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거야. 여기가 됐죠? 자, 그러면서 4월 11일 날 2차 마산의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도화선이 된 게 누구야? 김주열의 죽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자, 이 사건은 전국적 시위로 확산이 돼요. 되죠? 자, 그리고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4월 18일 날 고대생의 시위야. 그러니까 이게 고대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뭐 민족고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뭐 나름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8일 날 이 고대생의 시위가 사실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이제 고대생들이 한 2,000명 정도가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기붕이 뭘 결정하냐면 그러니까 깡패들을 보낸 거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기붕이 이승만 독재가 나온 얼마나 기형적 인간이냐면 당시에 깡패 중에 우두머리였던 동대문 사단의 오야붕 그 이정재를 양아들로 맞이했다 그랬잖아.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선거 때 보면 자유당은 막 이렇게 깡패들이 막 동원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 보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그 이정재한테 얘기하니까 이정재 오른팔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만수라고. 근데 이만수가 그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깡패인데 그 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그 영화 산업을 뭐 이제 토대를 만들고 이런데 사실은 많이 좀 그 역할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만수가 영화를 찍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화 제작자거든요. 근데 깡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슨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가 있잖아요. 그럼 영화를 찍을 때 그 영화 제작사 사장이니까 자기가 직접 캐스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터지는 유명한 사건이 합주기 폭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국 코미디언 중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코미디의 그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자 구봉서라고 하는 유명한 사실은 코미디언이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코미디계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게 TV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코미디계에 되게 유명한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김희갑, 서용춘, 그 다음에 구봉서,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나도 이거 역사만 아는 거야.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김희갑이라고 그 유명한 희극 배우야. 코미디언. 근데 이제 별명이 합죽이에요. 근데 그 이만수가 영화를 어떻게 찍냐면 영화를 딱 제작하면 여배우랑 남자 배우를 자기가 찍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이번에 들어와. 그럼 영화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이제 촬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희갑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그러니까 이제 코미디 배우죠. 그 이제 김희갑한테 야, 너 들어와. 그랬더니 이제 김희갑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찍으라면 내가 영화를 찍냐? 못 찍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수가 놀란 거지. 그래서 야, 너 진짜 코미디언 맞구나. 너 진짜 웃긴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냐면 폭행을 해서 전치 8주를 만든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병원에 눕게 해버렸어요. 이게 유명한 그 합주기 폭행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이만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영화계 안 좋은 것들, 뭐 이상한 짓거리도 정말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던 뭐 여배우들의 뭐 성상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잖아. 이런 사실은 한국 영화의 기형적인 문화를 만든 사람이라고도 이제 평가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이만수인데, 근데 그 이정재 오른팔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공부나 할 것이지 이 무슨 빨갱이야? 나와서 데모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만수가 깡패 한 30명을 데려가요. 되셨죠? 그래서 시위를 하고 돌아오던 고대생들 한 2,000명을 엄청나게 폭행한 거야. 이해되셨죠? 2000대 3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깡패 30명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고대생들이 엄청나게 여기서 이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신문 기자들의 사실은 이제 카메라에 그대로 담기고, 그 다음에 4월 19일 그러니까 아침 조간신문에 이게 싹 나간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4월 19일 바로 조금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던 피해 화요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날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130명.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 이제 뭐 115명이서 자 130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건 자 130명이 사망하는 자 4.19 혁명이 여기서 발발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때 그 아까 그 영상에서 플랜카드 혹시 보셨나요? 동국대 플랜카드가 나왔는데, 그래서 4.19에 대해서 이 여기도 지금 뭐 동국대생들 있죠. 그래서 동국대생들이 또 이게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동국대가 이때 제일 많이 죽은 게 뭐냐면 이 경무대 진격투쟁이야. 그러니까 이 경무대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무대가 나오면 무조건 1공화국 이승만 정부야. 경무대가 뭐냐면 대통령 관저야.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관저를 푸른 기와로 하잖아.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 청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이름은 박정희 이후에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는 대통령 관저를 뭐라 그러냐면 경무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첫날 동국대생들이 맨 앞장을 서서, 그래서 동국대생들이 제일 많이 죽어. 그래서 동국대생들이 앞장서서 경무대 진격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찰들이 발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던 시민들도 이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이 시위가 이제 일파만파로 커져. 그래서 전국 주요 도시로 다 번지게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 여러분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를 사실은 헛되이 할 수 없다라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바로 4월 25일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그다음 4월 26일이 됐는데, 자, 4월 26일 날, 자, 이제 미국 공사관에서 뭘 발표하냐면 향후
미국 정부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에 대한 모든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까지 발표가 됩니다. 자, 그게 4월 26일의 일이야. 자, 그리고 나면 이승만이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야 선언을 하고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4월 26일 이승만의 사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일명 승리의 화요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 사건의 경과는 4.19 혁명은 딱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4월 19일부터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선언할 때까지. 여기까지 됐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요 얘기는 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자, 의의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죠. 이게 아시아 최초고.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발전의 밑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 4.19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87년 6월 민주항쟁을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은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때부터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이건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운동은 민주화의 고향과 그 궤적을 같이 해요. 됐죠? 네, 그래서 조금 기형적이지. 그러니까 이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의 의의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4.19 혁명의 대표적인 사료인데요. 그 사료, 그 자료만 좀 봐드릴게요. 자, 자료 보시면 3페이지에 그 위에 보시면 조직적으로 준비된 3.15 부정선거 보이세요? 그 사료? 네,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최인규가 준비했던, 그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개정 한국사에서 갖고 왔어요. 됐죠? 그래서 개정 한국사, 이번엔 새 교과서들에 실려있는 사료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그 4.19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뭐냐면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인데, 자,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유명한 글이에요. 자, 그래서 상하이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리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자,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 그 다음에 자, 대학 정신이 뭐 현실에 참담한 박도를 뿌리받는 바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그 다음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가부장적인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벗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최저 공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이 선거가 위협받잖아?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야. 만약에 선거에 부정이 있다, 그럼 이거보다 민주주의에 더 심각한 건 없어.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국민의 의사가 국가에 반영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이 운영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사실은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거권마저도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 사료. 됐죠?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뭐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 불빛은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깜빡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되셨죠? 그래서 이 사료,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 너무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여러분 이 사료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가 되는 거야? 4.19 혁명이야.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뒤에 가서 제가 또 정리할 건데, 그러니까 4.19 혁명의 원인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가 원인이 되는 거야?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얘기, 이제 제가 이거 구분할게요. 87년 6월 민주항쟁이 뭐가 다르냐면, 87년 6월 민주항쟁은 부정선거가 아니야. 선거 전이야. 근데 당시에 그 80년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간선제 7년 단임으로 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환을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육관에다 지들끼리 이제 선거인단 모아놓고 지들끼리 투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선거를 하면 이번에 또 민주정의당 후보가 어차피 당선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선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87년 6월 민주항쟁은 가장 중요한 요구가 직선제 개헌이야. 선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선거 전에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거야. 됐죠? 그런데 4.19 혁명은 그게 아니라 선거는 직선제로 이미 실시가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가 부정선거였던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선거는 무효고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4.19 혁명에 대한 자,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허정과도정부가 수립이 돼요. 허정과도정부. 계속 이어갈게요.
자, 허정가도정부가 수립되는데 허정가도정부는 뭐냐면 4.19 혁명 이후에 사태를 수습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사항.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대로 문제 나왔어요. 순서로.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차 개헌, 이게 4.19 혁명의 결과거든요. 3차 개헌과 그 다음에 총선거를 실시하는 건 전부 누가 하는 거냐면 전부 허정과도정부가 하는 거야. 됐죠? 자, 요건 이제 전부 허정과도정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이게 이승만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부통령이 누구야? 장면이지. 그러니까 장면 정부가 실시했다.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출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 장면이 아니냐면 왜 허정가도 정부냐면 이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당시에 대통령 이승만이 있죠. 근데 이승만이 4월 26일 날 하야를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12년간의 독재가 끝나는 거죠.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잖아. 1대, 2대, 3대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당시에 부통령이 누구냐면 장면이잖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56년 3대 대선에서 그러니까 신익희가 죽고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은 누가 됐다 그래서 이기붕이 진다 그랬잖아. 장면이 됐다 그랬잖아. 이거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부통령이 지금 현재 장면이잖아요. 근데 장면이 어디 갔냐면 장면은 4월 26일 전에 먼저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장면이 이승만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사태가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난리인데 그러면 책임을 지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승만이 이걸 거부한 거야. 그래서 장면이 어떻게 하냐면 이승만을 압박하기 위해서 먼저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서 당연히 사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장면이 사퇴를 한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여론에 누가 압박을 더 받게 돼요. 지금 대통령 버티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여론의 압박을 받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장면이 먼저 사퇴를 한 거야. 그리고 이승만이 하야 선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승만이 하야 선언을 한 그 이후 상황은 그러니까 이승만도 대통령이 아니고 장면도 부통령이 아닌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국무회의 순서에 의해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허정이야. 그래서 허정가도 정부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허정가도 정부에서 일단 첫 번째 그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일단 뭘 발표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퇴 수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선거 무효를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이 선거는 뭐라고? 무효라고. 이걸 허정가도 정부가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3차 개헌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3차 개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4.19 혁명의 결과야. 나중에 우리가 뒤에 제가 이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독재 정권 연장 강화와 관련된 개헌이 중요하거든요. 1차, 2차, 6차, 7차, 8차를 나중에 우리가 할 거야. 요 5개를. 근데 그거 말고 걔랑 정반대축에 있는 게 뭐냐면 3차와 9차야. 그래서 3차는 4.19 혁명의 결과고 그다음에 오늘날 현행법 9차 개헌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야. 되셨죠? 이렇게 분류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내용 가볼게요. 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양원제 국회로 개헌이 돼요. 그런데 3차 개헌은 1차 개헌이랑 뭐가 다르냐면 요거 좀 전에 얘기했지. 자, 개헌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개헌안에 본문이 나올 때 조심해야 돼. 자, 똑같이 양원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여러분 1차 개헌은 뭐라 그랬지? 앞에서 내가 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가 되면서 양원제지. 그런데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가 되면서 양원제야. 그러니까 만약에 개헌안에 대한 원사료가 나오면 그러니까 양원제가 눈에 보이면 무조건 3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각 책임제 관련된 단어도 찾아주셔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양원제로 이제 국회가 운영이 되는데 자, 이때 양원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름을 써볼게요. 자, 이게 뭐와 뭐로 되냐면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원제라고 하는 게 그 원래 서구에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들은 대부분 양원제잖아요.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양원제잖아. 근데 이 양원제 원래 세계사적 그 시초는요. 영국에서 시작된 거야. 영국의 그 모델 의회, 모범 의회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상원은 뭐냐면
왕이 지명한 인물들. 그다음에 하원은 뭐냐면 인민투표에 의해서 뽑힌 인민의 대표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래 원형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국의 귀족들이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귀족들이 너무나 무시하던 예를 들어 지방의 뭐 세력가들이었던 짝글이라든가 또는 봉건 기사들의 후예라든가 또는 뭐 이제 상공시민층들 그 부르주아지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막 회의 대기실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들이 난리를 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냄새나는 것들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랑 어떻게 나를 같은 방에 넣어놨냐. 난 여기 못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을 대기실을 방을 분리를 시켜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시작된 게 서구 역사 속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양원제 국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원제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그냥 국회의원이지 상원의원, 하원의원이라는 개념은 없잖아.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비슷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 민의원이 뭐냐? 민의원이 일반 국회의원, 그러니까 하원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참의원이 뭐냐면요. 이게 상원을 모방한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민의원의 3분의 1 정도만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하고 있는 그 선거구가 소선거구잖아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에서 뽑히는 게 그냥 민의원, 오늘날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참의원은 뭐냐? 이걸 대선거구, 그러니까 선거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로는 이 참의원은 민의원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뽑혀요. 자, 이게 뭐다? 3차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됐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선거인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자,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요. 자, 그리고 나면 국회는 양원제로 운영이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이 공화국, 우리가 장면 내각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 대통령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대통령은 윤보선이에요. 됐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잠시 후에 또 할게요. 1대, 2대, 3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승만. 그 다음에 4대 대통령이 뽑혔지. 3.15 부정선거에서. 근데 이건 허정과도정부가 무효를 선언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된 거야. 그리고 4대 대통령이 윤보선이야. 그리고 5대 대통령부터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좀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5대, 6대, 7대, 8대, 9대야. 됐죠?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대통령의 윤보선이 뽑히고, 그 다음에 이때 대통령의 임기는, 제가 임기 하나 적을게요.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현행, 그러니까 9차 개헌이랑 임기가 똑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4년으로 쭉 가다가 여기 한번 5년, 그 다음에 다시 4년, 그리고 나중에 유신에서 6년, 8차에서 7년, 그리고 현행 5년이 되는 거야. 이거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됐죠? 일단 가볍게 적어만 두시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누구냐면 장면이에요.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 보세요. 여러분, 이 정부를 윤보선 정권, 윤보선 내각이라고는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대통령은, 윤보선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힌 거야.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히고 실제로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치권이랑 군대 통수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전부 누가 갖고 있냐면 국무총리 장면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외교적 업무만 일부를 해요. 그럼 이런 대통령이 왜 필요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왜 대통령 뽑게 되냐면 여러분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이 내각 책임제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제로 다수당의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정의 왕들은 내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교적인 업무를 일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왕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라는 것 자체가 이어지지 않은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각 책임제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내각 책임제라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시면 영국이 내각 책임제인데 왕이 있잖아. 여러분 여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각 책임제인데 일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지. 그래서 그 외교 업무를 이제 일부 담당하는 걸로 이제 실질적인 권력이 별로 없는 사실은 대통령을 뽑은 거야. 이게 4대 대통령 윤보선이야. 그래서 장면 내각 때도 대통령이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장면 선출했다. 여기까지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장면 내각이 출범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걸 이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뭐라고요? 얘가 이공화국이야. 됐죠?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장면 내각은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저기 민주당은 여러분 그렇게 개혁적 정당이 아니라 그랬잖아. 이건 앞에서 내가 조봉암 하면서 다 얘기했었지. 그래서 조봉암이 원래 민주당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온 거야. 왜냐면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고 나서도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봉암한테 계속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어. 왜냐면 결국 이건 이승만을 위한 거 아니냐. 왜냐면 야당표만 갉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이승만 당선시키려고 나왔냐. 그러니까 당장 사퇴해라. 그래서 엄청난 압박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끝까지 갔으면 아마 조봉암을 사퇴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사퇴할 필요가 없었던 게 선거 28일 앞두고 누가 죽은 거야. 그렇지. 신익희 후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무소속 말씀드릴 때 그 조봉암도 무소속으로 해서 러닝메이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가 있었다고. 근데 그 부통령 후보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연표 보여드릴 때 부통령이 X돼 있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조봉암 말고 부통령은 장면표를 갉아먹으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장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통령은 사퇴를 했던 거예요. 되셨죠?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개혁적 인사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파와 구파. 그러니까 반 이승만 전선이 다 모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이전부터 정치를 했던 보수 세력들도 많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승만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독촉 그리고 한민당 그쪽 계열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냐면 민주당을 구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장면 내각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신파와 구파 간의 갈등이 커집니다. 자, 그러다가 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파가 분당을 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가. 그래서 이제 뭐가 창립이 되냐면 신민당이 창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앞에서 우리 뭐 붕당 공부하는 거랑 똑같네. 그죠? 그래서 붕당 공부할 때도 뭐야? 집권하면 둘로 나뉘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뭐로 나뉘어진 거야? 자, 민주당과 신민당으로 나뉘어져요. 자, 이러면서 이제 장면 내각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이승만 독재에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눌려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 각계층에서 민주화 운동이 폭발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뭐도 있냐면 이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통일 운동도 분출이 돼요. 통일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 운동은 누구랑 궤적을 같이 하냐면 민주화의 고향과 궤적을 같이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통일 운동이랑 민주화 운동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통일운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서 통일운동이 계속 억눌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초등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우잖아. 그렇잖아요? 저 또 안 해도 되죠.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자, 근데 그 노래는 성인이 돼서 계속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상하지? 자꾸 통일 얘기하면 빨갱이야. 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고양되면 나중에 우리 뒤에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통일운동이 고양되는 거고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통일운동이 고양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유명한 구호가 이거 나중에 통일편에 가면 어차피 저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편은 따로 안 할 거니까 여기서 그냥 얘기할게요. 이때 나오는 유명한 구호가 여러분들 대학 다니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이런 구호 들어봤어요? 저 누구랑 대화하는 거죠? 아니 진짜 못 들어봤어? 아니 아무리 요즘에 대학가에서 그런 구호가 없어도 저도 그래도 이런 구호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뉘인데 오고 간들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언제 사람이죠? 자, 근데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그 대학가에서 나오는 그 구호가 그 유명한 구호가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이 굉장히 많이 고양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뭐 중립화 통일론 그다음에 남북협상론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고양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뭐냐면 민주당의 태도는 일단 그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면 신민당과 신파구파가 나뉘어지면서 갈등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정확하게 민주당의 색깔을 못 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많이 흩어지는 거지. 그래서 많이 실망하는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부정선거 관련 책임자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한 피해가 되게 컸잖아. 그런데 이 처벌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 있죠. 이거 다 누가 세게 처벌하냐면 나중에 박정희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하고 군정실시하잖아.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 이제 다 재판에 세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그 정치 깡패들 아까 기억나요? 이정재, 이마수 이런 사람들 다 사형당하거든요. 이 다 실제로 다 사형을 시키는데 그게 전부 다 박정희가 시키는 거야. 나중에 군정 시기에.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고 그다음에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어. 그다음에 통일운동. 이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사료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정부가 여러 가지 지지도 잃어가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여러분, 요건 이제 노트에 하나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사실은 이제 무너졌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야.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된 거죠. 근데 경제가 침체되는데 경제가 침체되는 결정적인 게 1958년부터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58년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그런데 그 경제 원조가 무상으로 제공이 됐어. 그런데 58년부터 이제 미국도 경제 상황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농수산물에 대한 제공이 유상으로 전환이 돼요. 이건 원래 6.25 때 하는 얘기인데 조금만 말을 더 해보면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저랑 안 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얘기를 더 해볼게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면 6.25 전쟁이 끝나는 게 언제냐면 2차 대전 이후잖아요. 2차 대전이 45년에 끝나고 6.25는 50년이고 그러면 미국의 경제의 가장 화랑기를 언제라 그러냐면 2차 대전 끝나면서부터 50년대 중반까지를 미국 경제의 최화랑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 그때가 최고로 좋았을 때야.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얼마나 좋았냐면 경제가 2차 대전 이후에 진짜 미국 경제가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되는 집은 뭘 해도 다 잘 된다고 하다못해 그러니까 공업 생산력이 뭐 증대되고 뭐 제품이 잘 나가고 이런 건 기본이고요. 땅에다가 씨를 못 뿌려. 땅에다 씨를 뿌리잖아? 그러면 막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떨어뜨려도 풍년 난리야. 그러니까 땅에다 씨만 뿌려도 풍년 난리야.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나는 농산물들은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선택 과목 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경제학이 있거나 또는 선택 과목 중에 사회 과목에 경제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은 잘 이제 아실 건데 농수산물은 생산량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해서 농민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폭락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만약에 줄어들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에 대해서 사실은 농수산물들은 땅에서 나는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에 가서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 세일 품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1+1, 그 다음에 50% 세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물품은 어떤 거라는 거냐면 공산품을 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의류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임금님표 쌀 세일 이런 거 봤어요? 2,000 쌀 세일 1+1 한 가마 사면 두 가마 더 드립니다.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세일을 누군가 하면 또라이야. 왜 그러냐면요. 쌀은요. 한 가마를 산다고 한 가마를 더 줘봐야 여러분이 어차피 두 가마를 안 삽니다. 이게 농수산물의 특징이야. 그런데 옷은 달라요. 예를 들어 옷은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남성분이 되게 이쁜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네, 안 봐도 이뻐요. 저 이쁘니까 이쁘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이제 티셔츠 입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원래 10만 원인데 70% 세일을 해서 3만 원으로 걸어 놓잖아.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분이 이 티셔츠가 필요 없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는 이런 제품을 세일해야 사실은 물건이 더 많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요. 원래 이대로 돌아와 볼게. 그러니까 미국이 50년대 중반에요. 그러니까 50년대 초반까지도 정말 농업도 다 대풍인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뭘 해줘야 되냐면 미국의 이제 농산물들이 워낙 대풍이니까 반대로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에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격 지지 정책. 그리고 실제로 이게 드러나는 형태는 추국 수매 정책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농사가 대풍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그 농수산물을 사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농산물의 양을, 농수산물의 양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가격을 안정시켜 주는 거야. 여기가 됐죠? 그래서 미국은 당시에 워낙 대풍이었기 때문에 이 농수산물들을 정부가 사실은 그 추국으로 수매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한반도를 보니까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들인 농산물을 한반도에다 쏟아붓는 거야. 무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반도를 방공 기지를 만든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57, 58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 미국도 더 이상 그렇게 예전처럼 뭘 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 대풍이 이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한반도에다 더 이상 무상으로 막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58년에 이게 유상으로 전환이 돼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경제가 진짜 박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우린 뭐였던 거야? 그렇지. 그냥 거지였던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는 걸 그냥 받아먹을 줄만 알았지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실체는 거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이 경기 침체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시대적 소명은 바로 자립경제의 수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처럼 얻어먹는 거 말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장면 내각도 사실은 그 고민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박정희 편에 가서 다시 할 건데 여러분 오늘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의 상황이 자립경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속 이렇게 거질 수는 없잖아. 자립경제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 시대적 소명에 사실은 박정희가 응답을 한 거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날 박정희가 사실 또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플랜을 제시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걸 사실 이제 장면이 좀 이따 제가 밑에 자료도 넣어놨는데 장명인이 시정연설에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군부를 자극했던 게 뭐냐면 군인들을 정말 자극했던 게 요즘에 이 군대 자극하는 얘기 또 나오고 있지.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왜냐면 이미 늦었지.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한국도 모병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직업군인제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늦었지. 그래서 조금 더 얘기가 이제 사실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왜냐면 당신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이었으면 생각이 달랐을걸?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북한 핵실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한반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얘기가 또 이제 막 복잡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플랜을 발표하면서 원래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 가장 중요한 1년에 2번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발표하는 게 2번이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 8.15 경축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항상 국민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는 대표적인 1년에 2번 있는데 하나가 8.15 경축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월 1일 신년사예요. 그래서 그 신년사와 원래 8.15 경축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사실은 플랜을 발표하는 날이야. 그런데 그 61년 1월 1일 그러니까 신년사에서 장면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말을 세게 해요. 그러면서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이때 이후에 바로 국토건설단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국토건설단이 실제로 결성이 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못해요. 왜냐하면 곧 5.16 군사정변이 터질 거야. 여기가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개발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대한민국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 근데 대한민국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누구냐면 군대야.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는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누가 뭐래도 남한의 최대 거대 조직은 군대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 가장 거대 조직인 군대가 탄생하게 되고 결국은 이 군대가 권력을 탐하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이 뭘 발표하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돈이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
그리고 군대를 축소하겠다를 여기서 같이 발표해요. 됐죠? 이러면서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군부를 굉장히 자극하게 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뭐로 이어지냐면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플랜은요, 박정희 정부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전에 장면 내각에서 나왔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장면 내각은 제대로 실행을 못했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게 박정희 정부 3공화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장면 내각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5.16 군사정변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장면 그 시정연설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요거 사료만 제가 좀 빨리 봐드릴게요. 자, 통일안에 있어서는 하고 나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 나오면 장면 내각 때 통일안이야. 해볼게요. 국제연합의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를 이루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 이거.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저랑 같은 사료 보고 있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듣잖아. 이게 누구의 결정이야? 그렇지, 유엔 총회의 결정이잖아. 그러니까 유엔 감시단에 입국하에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하라. 이게 원래 유엔 총회의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북측과 소련 측이 거부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잖아. 남한만의 총선거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에도 안 됐던 얘기를 또 꺼내는 건 의미가 뭐야? 의도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지방자치법 이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이후에 장면 내각 때 실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됐죠? 여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야. 됐죠? 특히 지방직 시험 보는 사람들은 눈도장 찍어야 돼. 나중에 지방직 시험 볼 때. 자,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제가 그래서 장면 내각 때 실시로 이게 시행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게 언제 중단되느냐? 이게 나중에 중단돼요. 그럼 이걸 중단시키는 게 누구냐면 박정희 정부 때야.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지방자치제는 중단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되는 거.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되는 게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야.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아니야. 그러면 진짜 지방자치제는 언제냐면 진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건 김영삼 정부 때예요. 김영삼 정부 때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럼 이게 언제냐? 이게 김영삼 정부야. 그러니까 지자체 나온 김에 제가 아예 끝장 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는 왜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왜 여기는 진정한 의미인가요? 그거 얘기만 할게요. 여기 지방자치제는 실제로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제의 가장 핵심,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자체 선거라고 말할 때 꽃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의원, 구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이야. 그런데 노태우 시기의 지방자치제는 특징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러니까 이 단체장 선거는 언제부터냐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야. 여기가 됐죠? 네. 그래서 요것만, 자, 이제 지방자치제 나온 김에 제가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되셨죠? 네. 끝. 자, 그럼 원래대로 또 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장기, 경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랜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건 뭐 좀 전에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신년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그 60년 8월 버전.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국사 교과서들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사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신년사에서는 6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말을 더 세게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약간의 군대를 감축하겠다는 거야. 여기서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죠. 신년사에서는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여기가 됐죠? 그래서 군대를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누굴 자극하는 거야? 군대를 자극하는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군대를 감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사병의 숫자가 줄면,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지휘관이 얼만큼 많아?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그거 싸고 벗어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얼마나 자극하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네네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원사료 잠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6, 자, 군사정변과 관련된 건데, 자, 이 얘기는, 자, 요 사료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5.16 군사정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혁명 공약은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5.16 군사정변. 자, 5.16 군사정변은 그 648기, 그러니까 박정희를 비롯한 648기들이 주도해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 군대가 이제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사회를 다시 안정시키겠다. 이런 명분으로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정변, 구테타를 일으킨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들이 바로 발표하는 게 뭐냐면 혁명 공약이야. 그리고 혁명 공약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바로 이건 박정희가 약속을 해요. 제가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야. 저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사회를 안정시킬 때까지만 잠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양심적이고 참신한 민족 인사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권력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이따 제가 원사료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게 혁명공약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혁명공약 발표 이후에 자, 군정을 실시합니다. 자, 요 군정이 뭐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야. 여기가 됐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요걸 이제 요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군정이라 그래요. 군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군정이 3번이거든요. 뒤에 가서 또 할게요. 첫 번째, 광복 이후에 바로 미군정이에요. 미군정. 그게 거기가 군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박정희가 61년부터 63년까지 하는,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예요. 이게 두 번째 군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정은 박정희를 똑같이 모방하는 6.4 11기들이 있어요. 전두환을 비롯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앞에가 군부, 뒤에가 뉴군부. 그래서 신군부라고 할 거야. 그러면 신군부의 군정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야. 이름이 너무 길지. 그래서 그냥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국보위라고 할 거예요. 국보위. 그래서 현대사에서 군정은 이렇게 3번이야. 됐죠? 미군정,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보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정을 실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군정기에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억해야 돼.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게 시간의 과목이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시간 라인을 잡는 거야. 잘 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3공화국 때 발표하는 게 아니야. 3공화국은 63년부터야.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군정기에 발표되는 거예요. 군정기. 됐죠? 그래서 이미 혁명 공약에서부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경제성장과 반공을 국시로 삼아요. 됐죠?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자,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기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박정희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뭘 알아? 그러니까 국가 전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데 이제 권력을 잡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그러니까 자립경제 수립하겠다. 이렇게 뭔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박정희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박정희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민국이 상황이 어땠냐면 진짜 온 나라가 거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거지였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 개발을 시킬 거라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앞으로 돈을 벌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너무 거진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박정희가. 왜냐면
아니 도대체 이전에 이승만은 뭘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온 나라 이렇게 거질 수가 있어? 아니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의 결론이 뭐냐면 돈이 있긴 있다야.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들이 밑에서 움직이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돈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 동아시아의 경제권을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꽉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중국 화교들이야. 그런데 당시에 대한민국에 중국 화교들도 많았거든. 그런데 중국 화교도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쟤네들 지금 이제 눈으로 볼 때는 막 이렇게 철가방만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집에 가면 철 금고가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지하에 있는 돈과 중국 화교의 돈을 어떻게 바깥으로 뺄 거냐는 거지. 그래서 그 고민 과정 속에서 박정희가 결단한 게 뭐냐면 화폐 개혁이야. 그래서 여기서 화폐가 개혁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원래 화폐 단위가 뭐였냐면 환이었어요. 환. 그런데 그러니까 50환, 100환, 1000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화폐 단위가 뭐예요? 원이죠. 그러니까 환에서 원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굉장히 무리하게 화폐 개혁을 한 거야. 왜냐하면 화폐 개혁을 하면 새 화폐로 그러니까 국권을 신권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돈도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화교도 어쩔 수 없이 그 철가방만 들고 다니는 척하지 말고 집에 있는 사실은 철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결론 갈게요. 결론은 대실패였어요. 박정희 생각은 틀렸어. 우리나라는 그냥 진짜 거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지하에도 돈이 없었던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화교만 진짜 거지 화교야. 진짜 철가방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있던 재정도 다 쓰고 더 박정희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잠시 후에 이어질 얘기인데 그래서 박정희가 군정기부터 그러니까 일본과 과거사 청산 그러니까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한 청구권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를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정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됐죠? 그래서 이게 이때 화폐 개혁이 이루어진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차 개헌. 자,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5차 개헌은요. 편하게 들어봐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대통령 중심제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양원제 국회였지? 그걸 다시 단원제로 바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때부터 뭐가 없어지냐면 우리나라의 부통령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보면은요. 대통령 선거나 뭐 이런 얘기할 때 보면 계속 정부통령 선거, 대통령, 부통령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이라는 게 언제 없어지냐면 5차 개헌 때야. 됐죠?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5차 개헌은 독재 정권 연장 강화라고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부통령이 없어지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독재라고 말하진 않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현행 법만 좀 바꾼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5차 개헌이야. 자, 그리고 이제 63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진짜 딱 둘로 나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정희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박정희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딱 둘로 나누는데 근데 그게 박정희는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을 때부터 실제로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박정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진짜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군사 쿠데타야.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는 빨리 조속히 자신의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이 쿠데타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지식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야. 박정희는 굉장히 참신한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공화국 상황에서 사회가 정말 어수선했던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정희는 뭐라 그랬어?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업무에 복귀한다며. 양심적이고 참신한 민족 인사가 나타나면 권력을 이양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업무에 복귀한다며. 그래서 그 말을 박정희는 지킬 거다.
그래서 박정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혁명 공약을 잠깐만 봐드릴게요. 아까 혁명 공약 봐드린다 그랬죠? 아, 이 거꾸로구나. 뒤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혁명 공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영상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만 제가 빠르게 밑줄 보겠습니다. 자,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그래서 혁명 공약에서 그러니까 군정을 실시하기 전에 일단 반공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시작해요. 됐죠?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개혁을 하겠다. 자, 이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자,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가 자주 경제를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경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만 얻어먹는 거지여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경제성장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 공약에서부터 반공과 경제성장을 내거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의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다. 이렇게 박정희가 약속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또 박정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박정희는 자기 말 지킬 거라는 거야. 봐라. 박정희가 자기가 정치하기 위해서 저럴 줄 아냐? 아니다, 아니다. 박정희는 다른 정치인한테 권력을 이양하고 그 다음에 군대로 정말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 5.16은 4.19 혁명의 단절이 아닌 4.19 혁명의 연속이고 4.19 혁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가 말을 계속 바꾼 거야. 그러면서 지지층들이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군정을 1년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61년에 5.16 군사정변이지. 말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62년이 되면 끝나지. 그런데 62년에 박정희가 뭐라 그랬냐면 군정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술렁술렁 하겠죠. 그런데 왜냐면 아직도 혼란, 그 다음에 아직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야. 됐죠? 그러면서 실제로 박정희가 군정기에 실제로 좀 인기를, 박정희를 지지할 수 있는 실제로 여러 가지 개혁을 또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은 제대로 처벌 안 했는데 박정희가 다 법정에 세우고 막 사형시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군인 정권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깡패들 있죠. 그래서 그 정치 깡패들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깡패들을 전부 잡아다가 소위 말해서 그 서울 시내를 돌게 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팻말 이렇게 걸고요. 나는 깡패입니다. 뭐 이렇게 걸고요.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걸어.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리돌림 시켜요. 야, 이게 진짜 군인이니까 가능한 거야. 깡패들을 잡아다가 소위 말해서 그렇게 좀 시내를 이렇게 목에다 걸게 하고 그리고 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깡패 다 때려잡고 그 다음에 농가 부채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가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부채 탕감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지층을 확보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63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군정을 보세요. 원래 이제 1년 한다 그랬는데 1년, 2년, 이게 3년 차에 접어들었지. 그런데 63년에 박정희가 뭘 발표하냐면 앞으로 군정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나라 꼴을.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군정을 3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난 거야. 여기저기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박정희도 아차 싶었겠죠. 1년 이렇게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 3년은 센데. 자, 거기다가 미국 그 미 대사관에도 박정희가 불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국민 담화문을 다시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실제로 이제 박정희가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기록 영상도 있어요. 박정희가 또 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나라에 나처럼 불쌍한 군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군인의 영원한 꿈은 푸른 제복을 입고 죽는 거야.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제복을 입을 수 없어. 왜?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제가 군정을 연장하려고 했던 건 딴 게 아니라 참신하고 양심적인 민족 인사가 없어서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랑새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 그 양심적이고 참신한 민주적 인사는 바로 내 안에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박정희가 국민들 앞에서 군복을 벗어요. 그래서 군복을 벗잖아요.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양심적이고 참신한 민족 인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 53년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5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구랑 맞닥뜨리냐면 앞에 4대 대통령이었던 기억나세요? 장면 내각 때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과 박정희가 붙어요. 그런데 이게 역대 대통령 선거 최소 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둘 사이의 표 차이가 14만 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거든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10만 표 좀 넘게 차이 났다는 건 거의 표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야. 정말 박빙의 승부야. 그러니까 처음에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지지층들을 좀 확보했는데 왜 이게 지지층들이 이탈하냐면 박정희가 중간에 이거 말을 자꾸 바꿔서 그래.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만 이탈한 거야. 자, 그러면서 간신히 당선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자, 박정희가 당선되면서 이제 뭐가 출범하는 거야? 3공화국이 출범하게 돼요. 됐죠? 자, 이제 63년부터가 뭐다? 3공화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16 군사정변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공화국 얘기인데, 자, 3공화국에서는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공화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65년이에요. 박정희가 얘기했던 경제성장, 그리고 반공. 그게 전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65년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65년이 박정희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희 문제를 쭉 모아서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박정희는 1965년을 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됐죠? 그래서 3공화국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1965년이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경제성장과 반공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얘기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4.19 혁명,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3공화국에 대한 얘기는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